피땀 흘려 1억을 모으는 과정. 정말 끔찍하게 힘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1억을 모으기도 전에 혹은 모으자마자 성급하게 전액을 투자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1억 모으기는 그렇게 힘들지만 그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것은 훨씬 쉽다는 사실을요. 그 비밀은 바로 1억이라는 자본이 만들어내는 규모의 경제와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억을 모은 당신이 어떻게 자산을 안전하고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1억 원 모으기. 정말 많은 분들이 목표로 삼고 또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근데 유독 이 첫 1억 원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오히려 그 다음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가는 길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마치 그 로켓이 대기권 뚫고 나갈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드는 것처럼요. 네, 아주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실제로 자산 형성 초기 단계랑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의 단계는 그 작동하는 힘의 원리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초기에는 진짜 중력을 거스르듯이 오롯이 당신의 노력을 막 밀어 넣어야 하는데요. 일단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자산 자체가 성장을 이끄는 그런 추진력을 얻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월 300만 원 소득이라는 좀 현실적인 조건에서 어떻게 첫 1억 원, 이 단단한 발사대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그 1억 원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재정적인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경곡점이 되는지 그 이유를 좀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첫 1억 원 모으는 걸 뭐 고통의 도가니라고까지 표현하는지 그 어려움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첫 1억 원.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금융공학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초기 자본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막 기대하는 복리의 마법, 이게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복리라는 게 그 원금, 눈덩이가 충분히 커야 비로소 확 가파르게 불어나는 건데 처음에는 그 눈덩이가 너무 작으니까요. 아무리 굴려봐야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가령 뭐 연 5%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고 해도 5년 안에 1억 원 만들려면 당신은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돼요. 월 실수령액이 세후 한 263만 원 정도라고 보면 소득의 거의 60%를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와, 60%면 정말 쉽지 않은 비율인데요. 결국 초기 성장은 뭐 투자 수익 이런 거보다는 당신의 저축과 절약, 그러니까 순수한 노동소득하고 인내자본,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좀 선형적인 과정이다. 이런 의미군요. 뭐 1,000만 원 굴려서 연 10%, 100만 원 버는 것보다 당장 월급에서 100만 원 더 아껴서 저축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도 크다. 뭐 이런 단계인 셈이네요. 그렇죠. 금융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심리적인 저항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당장 눈앞의 만족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여행 이런 걸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거든요. 특히 요즘 뭐 SNS 같은 거 보면 다른 사람들 막 화려하게 소비하는 거 실시간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기 쉽죠. 이걸 이겨내는 것 자체가 거의 뭐 극한의 정신력 테스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단순히 돈을 안 쓴다, 이걸 넘어서서 어쩌면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절제가 혹시 장기적으로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지쳐서 중간에 아예 포기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위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전략 이야기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단순히 돈 모으는 행위를 넘어서서 건전한 재정 습관을 몸에 익히고 또 장기 목표를 향한 인내심, 실행력, 이걸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이 1억 원達성이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보면 순자산 3억 원 미만인 가구가 절반 이상 55.7%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어떤 일정 수준의 자산을 넘어서는데 어려움을 겪는 약간 자산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딱 뚫고 1억 원이라는 자산을 형성했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았다는 사실을 넘어서요. 상위 한 40에서 50% 수준의 재정관리 능력과 실행력을 갖췄다는 일종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나 자신감 같은 게 이후에 더 큰 자산을 관리할 때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무형 자산이 되는 거죠. 사회 경제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재정적 중력을 이겨낸 경험이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어렵지만 중요한 첫 1억 원,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정책 레버리지 극대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주어진 소득 안에서 저축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청년도약계좌죠. 본인 납입금에 더해서 정부가 매달 기여금을 보태주고요. 또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연 최대 9.54%에 달하는 수익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재 시중금리 생각하면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와, 연 9.54% 효과라니.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겠네요.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은 그냥 뭐 강제 저축 항목으로 딱 못 박아두고 무조건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정책 자금에 너무 의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뭐 정책이 바뀌거나 지원이 종료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지원 제도는 일종의 보너스 아니면 초기 부스터 정도로 생각하고 활용해야지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무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사는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돈을 그냥 생활비로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지원 기간 동안 ISA 계좌 같은 데 추가로 적립해서 지원이 끝나도 저축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마중물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정책 지원은 자산 형성의 가속 페달 정도로 활용하고 기본적인 동력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예산 통제 및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네요. 특히 그 제로 베이스 예산 방식이 좀 강조되던데요. 네, 제로 베이스 예산은 매달 수입 전부를 0으로 만들 때까지 모든 지출 항목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만큼 썼으니까 이번 달도 비슷하게 쓰겠지. 이게 아니라 이번 달 월급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 건가 이걸 매번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 1,032만 원으로 살아보는 극한의 효율 예산을 짜보는 식으로 모든 지출에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단순히 아끼는 걸 넘어서서 돈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들 중요하겠죠. 주기적인 재정 상태 점검. 예를 들면 간단한 대차대조표 작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내 자산이 얼마고 부채는 얼마인지, 순자산은 얼마나 늘었는지 이걸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건 마치 항해사가 현재 위치랑 목적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랑 같아요. 목표 달성률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동기부여를 얻을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최소 3개월치 생활비,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마련해둬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저축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그런 안전벨트 역할을 하죠. 이 비상금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보다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파킹 통장, 이걸 활용하는 게 좋군요.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의 하위 계좌는 잔액 상관없이 연 3.4%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저축은행 상품은 5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연 7%라는 파격적인 금리를 주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 중에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바로 힐링 비용이에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스스로에게 좀 보상을 주거나 숨쉴 구멍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꼭 책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만 한 여정은 완주하기 어렵잖아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투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네, 지속 가능성 중요하죠. 세 번째 전략은 저축과 투자의 병행입니다. 보통 목돈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들에서는 오히려 저축하는 과정에서 소액이라도 투자를 같이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저축한다면 한 90만 원은 안정적인 예적금에 넣더라도 10만 원 정도는 ETF 같은 상품에 꾸준히 투자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 내 돈이 투입됐을 때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내 투자 성향은 어떤지 이런 걸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투자 관련 공부를 하면서 소액으로 실전 경험을 쌓는 건 나중에 목돈이 모였을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ISA 계좌, 그러니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눈에 띄네요. 세금 혜택이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ISA 계좌는 만능 절세 통장이라고 불릴 만큼 혜택이 아주 강력해요. 1만용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 이런 거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고요. 초과하는 금액은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정부에서 2025년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를 4천만 원, 총 납입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더 유리해질 전망이에요. 오, 그럼 이 ISA 계좌에서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예시 포트폴리오도 있던데요. 네, 월 5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시된 예시를 보면요. 국내 시장 중심으로는 최근 주목받는 코리아 밸류업 관련 ETF, 여기에 한 40%?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 금융주 ETF의 30%, 그리고 나머지는 금리형 ETF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의 30%를 배분하는 전략이 있어요. 정부 정책 방향이나 배당 성향을 고려한 포트폴리오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이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6대 4나 아니면 본인 성향에 맞게 조절해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장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꾸준히 실행하는 거죠. 그 외에 주택 청약은 최소 금액으로만 유지하고 연금 저축 폰드는 내 집 마련이나 다른 중기 목표 달성 전까지는 좀 소액만 납입하는 걸 추천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한테는 당장의 유동성 확보나 중기 목돈 마련이 더 시급할 수 있으니까요. 장기 노후 대비 성격이 강한 연금 상품은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략입니다. 수입 다각화. 앞서 개선해 봤듯이 월급이랑 정책지원금만으로는 월 목표 저축액 한 167만 원 정도 됐죠. 이걸 채우기가 좀 빠듯할 수 있어요. 부족분을 메우고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기려면 결국 추가 수입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때 중요한 건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은 부업 모델을 찾는 거예요.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동 시간을 막 무한정 투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흥미로운 예시 중 하나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판매였어요. 예를 들어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이용해서 특정 테마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건 해외 스톡 이미지 플랫폼에 판매하는 방식이죠. 초기 시스템 구축 후에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또 국내보다 훨씬 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장점도 있고요. 물론 저작권이나 AI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 관련 규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 자동화 앱테크 같은 방법도 언급되었네요. 네이버페이랑 삼성페이 연동해서 결제 시 자동으로 포인트 적립받거나 각종 금융사 포인트 모아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들이요. 티끌 모아 태산까진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저축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책 활용, 철저한 예산 관리, 저축과 투자의 병행, 그리고 효율적인 수입 다각화 라는 네 가지 바퀴를 함께 잘 굴린다면 월 300만 원 소득으로 5년 안에 1억 원 모으기라는 목표가 충분히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1억 원을 모은 후 왜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붙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원리는 역시 복리의 힘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거겠죠? 맞습니다. 1억 원은 복리가 드디어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최소 임계 질량, 크리티컬 매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아무리 굴려도 잘 커지지 않던 그 작은 눈덩이가 이제는 한 번 굴릴 때마다 제법 두툼하게 살이 붙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1억 원을 연 5% 수익률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0만 원,
그러니까 매달 약 4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이네요. 만약 당신이 월 150만 원 저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 이 자산 소득만으로 목표의 27%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노동소득에만 의존할 때와는 게임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산이 만약 3억 원 정도로 불어나면 어떨까요? 같은 연 5% 수익률로도 연간 1,500만 원의 자산 소득이 발생해요. 월 125만 원 꼴이죠. 만약 당신의 월 저축 목표가 15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그 목표의 80% 이상을 자산 소득만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는 당신의 노동력보다 당신의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성장의 주된 엔진이 노동소득에서 자산소득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이죠. 두 번째 원리는 레버리지 활용 및 투자 기회의 확대입니다. 1억 원이라는 자산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주고 이걸 담보로 더 큰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1억 원 미만일 때는 주로 신용대출에 의존해야 하지만 1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으면 이걸 담보로 주식 매입 자금 대출, 스탁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자기 자본 외에 추가 자금을 빌려서 투자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내 돈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물론 레버리지는 위험 관리 능력이 뒷받침될 때 유효한 전략이고요. 단순히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 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달라진다. 이 점도 중요해 보여요. 비상장 주식 투자나 좀 더 전문적인 투자 상품들은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있는 투자자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1억 원은 단순한 종잣돈을 넘어서 자본시장의 다양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입장권 역할을 하는 셈이죠. 세 번째 원리는 규모의 경제와 리스크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이건 같은 노력을 들여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500만 원 투자자랑 5억 원 투자자가 있다고 할 때 누가 더 투자에 많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쏟을까요? 의외로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이 더 자주 시세 확인하고 작은 변동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유지하기가 더 수월해지죠.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잦은 매매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고요? 1억 원이 있으면 진정한 분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네. 예를 들어 3천만 원 전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은 안전자산, 예금 같은 데 두고 3천만 원만 주식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금이라는 안전판이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체계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손실폭을 제한해주기 때문이죠. 단순히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걸 넘어서 자산군 자체를 분산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는 경험 자본 축적과 심리적 변화입니다. 첫 1억 원을 모으는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얻는 무형의 자산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직접 경험하면서 투자 원칙을 세우고 또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귀중한 실전 훈련이에요. 책으로만 배우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경험 자본이 쌓이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락장을 공포에 질려서 막 투매할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량 자산을 싸게 매수할 기회로 인식하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산이 적을 때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망설이지만 1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 돈을 굴려본 경험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딱 심어주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그리고 10억 원으로 가는 길에 8분응선은 넘었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회를 포착하려는 자세로 바뀌게 되고요. 마지막 5번째 원리는 세금 효율성의 중요성 증대입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이 최종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 방식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요. 직접 투자랑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이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외 증권 계좌를 통해서 미국에 상장된 ETF, SPY나 VOO 같은 걸 직접 매수하면요. 여기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돼요.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고 이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세금 문제가 딱 종결됩니다. 아, 그런데 만약 국내 증권사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를 매수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간주돼요. 일단은 15.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고 만약 당신은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세율이 최대 49.5%, 지방세 포함하면 그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죠. 어휴, 세율 차이도 크지만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통해서 얻은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자산 규모가 수억 원 단위로 커지면 이 건보료 차이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1억 원 이후 본격적인 자산 증식기에는 세금 구조까지 고려한 투자 전략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급 300만 원으로 첫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렵고 지난한 과정인지, 하지만 어떤 전략들을 통해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1억 원을 달성한 후에는 왜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붙는지, 그 5가지 핵심 원리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1억 원은 당신의 시간과 노력, 인내라는 인적 자본 투입이 절대적이기에 힘겨운 구간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10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 그러니까 건강한 재정 관리 습관, 시정 변동성을 이겨내는 투자 경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심리적 강인함,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억 원이라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게임의 법칙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자본이 당신을 위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리의 마법이 눈에 보이게 작동하고 레버리지를 통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당신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1억 원 달성은 결승점이 아니라 부의 비선형적 성장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혹독할 수 있는 1억 원 모으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가장 값진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통장에 찍힌 1억 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당신 안에 쌓인 경험, 습관, 지식, 그리고 세상을 보는 달라진 관점과 같은 비금전적 자산일까요? 어쩌면 후자야말로 10억 원,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갈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